자, 안녕하십니까. 예, 전선입니다. 제가 벗고 해야겠습니다. 저는 명예교수인데요. 교수 앞에 뭐가 붙으면 다 가짜랍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가짜 교수가 되었습니다. 먼저 데일리안 창립 17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민병호 대표님과 기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자유와 창의, 기조 발제라는 게 워낙 이렇게 좀 벙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유와 창의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그 대선 후보자들 얘기를 쭉 들으니까 홍준표 의원만 자유와 창의를 얘기하셨더라고요. 아주 제 마음에 딱 드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기자입니다. 기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자자가 놈자자라 가지고 팩트를 기록하는 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자를 넘어서 언론인이 돼야 되겠죠. 언론인은 말씀을 논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언론중재법이 문제가 됐는데 이제 다행히 조금 미뤄졌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도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률의 제정도 금지한다라고 하고 있고,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 이 사람도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알려서 국민을 깨우쳐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죽은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4.19 혁명 때 유혈 사태로 병원에 누운 학생들을 찾아가서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깨워줘야 할 백성들을 일깨워줘야 할 거룩한 사명을 띈 분들이니까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그 언론의 정도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됩니까? 일본의 아주 그 문제적인 작가 다자이 오사무, 이분은 39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이 인간실격이죠. 그리고 이제 사양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가 예쁜 아기를 낳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기를 낳고 싶은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이혼율이 세계 27입니다. 그리고 출생률은 0.837입니다. 세계 OECD 최저입니다. 자살률 OECD 최고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나라, 아주 한마디로 이 사람이 아주 2차 세계대전 이 시대 때 사람인데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다는 게 정말 그래서 저는 다자이 오사무가 정말 천재적이구나. 그러니까 소설가는 가끔 보면 진짜 천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선진국이냐? 지난 7월 웅크타드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인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한국은 95개국 중에 51호 행복 지수가 평균, 중국이 52위, 겨우 중국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주로 보면 일자리가 없다, 빈부격차가 심하다, 중산층이 붕괴됐다, 젠더 갈등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9년 뒤에는 성장률이 0%로 진입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일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한국 경제는 점점 침몰해 왔습니다. 비정규직 제로 때문에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신규 이렇게 되니까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는데 구직자 중에 63.8%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임금비는 상승하고 신규 채용 여력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우대하고 자영업자는 대책이 없습니다. 직원 채용이 그 회사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해고는 불가하고 OECD가 2018년, 2019년 연속 정규직 근로자 보호 완화를 한국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공무원 수는 110만 1,885명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90조입니다. 500대 민간기업 인건비 총 합쳐서 86조인데 비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더 높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요? 공무원 수 1% 늘리면 실업률은 2.1% 는다. 이거는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박사가 연구해서 조사 발표한 겁니다. 공무원 1% 늘리면 실업률은 2.1% 는다라고 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1985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과도한 징세, 이거는 정말 적합한 말이 있습니다. 조세 수탈로서 시민은 국가 노예가 된다. 시민이 전부 다 국가의 노예가 됐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소작농의 50%를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지금 우리 세금이 우리 소득의 50% 이상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가의 노예가 되고 있다. 이거는 딜로이트 부회장 김경주 씨가 며칠 전에 칼럼에서 쓴 얘기입니다. 정말 똑바른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 이거는 결국 계획경제가 된다는 겁니다. 계획경제가 된다는 거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의 오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하예크의 주장이죠. 하예크 학파, 즉 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입니다. 하예크, 프리드만, 미제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즉 시장은 자생적 질서에 맡겨줘야지 뭐 알량한 머리로 이걸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장은 망친다라고 하는 거죠. 혁명적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루즈벨트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루즈벨트의 실정에 대해서 우리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실장께서 미래한국에 1월 4일 발표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논문인데요. 미국 대공황 뉴딜 정책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 뉴딜 정책 때문에 1929년 대공황이 10년이나 걸려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1, 2년 안에 끝날 것을 이렇게 엉망으로 정부가 간섭해가지고 10년 이상 걸렸다는 거죠. 정말 이게 잘못된 거죠. 정말 조경엽 실장님 이 글을 여러분들 꼭 찾아서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사정을 한번 보시죠. 중국은 모든 면에서 15세기에는 압도적인 세계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주비상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중국의 수학 천문학 책입니다. 1, 2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놀랍게도 국어현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국어현의 정리라는 것은 저 3칸짜리가 밑변이고 이게 구입니다. 고는 밑에 4칸짜리. 이 빗변이 현입니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피타고라스보다 500년 전에 벌써 중국 사람이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명나라의 황관 정화, 정화가 2만 8천 명을 동원해서 62척의 배로 세계를 항해했습니다. 그럼 콜럼버스는 87년 후에 겨우 3척의 배와 88명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대운하 보십시오. 대운하, 베이징에서 항저우까지 1800km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뭐가 문제겠습니까? 중국은 며칠 전에 존스 홉킨스 대 할 브렌처 교수하고 터프처 대 마이클 베클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정점을 찍고 지금 쇠퇴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13,300불 정도입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은 34,870불입니다. 우리 중국 국민들은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에 뭐가 문제입니까?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이 꼴로 가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뜻에 의해서 법을 아무렇게나 뚝딱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옥죄고 기업을 옥죄는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런 앞으로 혁신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도전을 할 가능성이 많다. 세계를 향한 도전이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한 것이 지금 이 두 교수님의 전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련은 어떻습니까? 폴 사무엘슨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이분이 쓴 책은 40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61년에 뭐라고 했냐? 97년쯤 되면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될 것이다. 또 89년 판에서는 뭐라고 했냐? 소련의 미래는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그랬는데 불과 2년 후에 소련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경제학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진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자유와 창의가 꼽힐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뭐냐? 저는 바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마음, righteous mind입니다. righteous mind. 바른 마음은 옳은 마음입니다. right가 원래 옳다는 말이죠. 그래서 옳은 마음을 가져라, 바른 마음을 가져라 합니다. 바른 마음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조나선 하이트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바른 마음의 6가지 도덕 기반은 배려, 자유, 공평, 충성심, 권위, 신성합니다. 현대 한국은 어떻습니까? 배려, 자유, 공평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충성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권위는 개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성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 바른 마음은 뭐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자손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라는 공동체 전체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생활 태도가 바로 바른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역사와 전통, 관습, 문화를 중시하고요. 평화와 자유, 법, 공손함, 공공심, 사유재산, 가정재산을 중시합니다. 이것들은 파괴하기는 쉽지만 창조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입니다. 특수 이익 집단의 싸움판으로 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냐? 시민의 도덕심, 공공심이 있어야 되고 언론의 감시, 여러분들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마음이 있어야 창의가, 자유가 꼽힐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수주의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다양한 선택을 누리고 핵심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스스로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신뢰가 없는 거죠. 신뢰가 없으면 자유경제 질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경제 질서는 이 책임을 진다는 도덕적 질서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사적 소유와 자유 교환이 없으면 대규모 경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마음의 신조는 어떠냐? 스스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 시장 경제, 자수성가입니다. 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거부하는 것이죠. 명령을 싫어합니다. 왜? 명령을 하면 자유를 침해하니까요. 명령 대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우리가 인센티브 줄 거니까 내가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의 권력, 공무원의 권한을 축소하자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인간의 결정과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아랑과 포용, 관용의 정신이 넘치는 이게 바로 바른 마음입니다. 그러면 현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줍지 않게 남을 돕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놈을 억누르고 약한 놈을 부양한다라고 하는 건데 약한 놈 부양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돈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냥 죽여라라고 악을 씁니다. 저놈 죽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과 조직의 이름으로 가차없는 처벌을 합니다. 스탈린은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마오쩌둥은 약 7천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장승택의 길,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연애 소설인데 이것도 보면 장승택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명령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설득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령과 강제로서 일거에 해결하기 좋아하게 됩니다. 다만 이 지금 바른마음의 신조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너무 약육강식의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 약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형태는 클랩토크래시는 뭔지 한번 찾아보시죠. 히포크레이트,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은 지금 세계적으로 아까 개인소득을 제가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면 OECD 전체의 GDP입니다. 이거는 뭐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한국은 9위입니다. 그렇지만 1인당 명목 GDP를 보면은 한국은 26위입니다. 34,87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일랜드, 미국,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 보면 전부 다 뭐가 있느냐? 대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개인소득 하위 국가의 공통점은 뭐냐? 대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있어야 혜택이 넘친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높은 개인소득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대기업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입니다. 대기업의 역할은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혁신산업을 선도하고 파괴적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대기업은 무조건 나쁘다. 재벌은 타파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의 대기업 수는 겨우 14개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 100대 기업에도 한국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0년 기업도 지금 한국은 8개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33,079개입니다. 200년 기업도 한국은 전무합니다. 일본은 천년 기업까지 일본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선도 기업이란 뭐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글로벌 상위 500대 기업을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도 기업은 이 중에 세계적으로 281개만이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선도 기업이 몇 개가 들어가냐? 281개 중에 한국은 겨우 6개입니다. 6개. 6개인데도 그것도 제조업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입니다. 기타 한국전력만이 제조업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마이너스 0.4%입니다. 글로벌 평균은 5.4%입니다. 5.4% 성장을 했어요. 우리는 마이너스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되고 시대가 지금 ESG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완전히 구시대적인 시스템화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도 수많은, 또 공정거래법에서도 오인크가 있는 거죠. All in Korea.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3% 룰, 이거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는 키스톤 프라이빗 이퀴티가 H&M에 이사를 보내겠다고 한번 주주 제안을 해갖고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사조산업이라는 또 회사에서 또 이 대주주 측에서 또 이 3% 룰을 한번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3%를 활용하는 데 대해서 뭐 펀드들이 하면 그거는 옳은 일이고 대주주가 하면 그거는 나쁘다, 이런 또 시각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3% 룰 자체가 웃기는 거죠. 세상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이거를 빨리 없애야 이런 코미디가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분 쪼개기라는 것이죠. 한국에만 있는 이 엄청난 배임죄,
그다음에 가업 승계 자체가 할 수를 없게 만든 이런 것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소수주주권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수주주권 행사할 때 6개월 보유 요건 상장회사, 이것도 폐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입니다. 지금 80세 노인도 회계사 자격증만 있으면 지금 취업이 가능한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민간 기업에 국가가 감사인을 파견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감사인 순환제도, 오히려 3년 6년 만에 감사를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바꾸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지금 큰 악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출혈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런 제도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신주인수권 제도, 그다음에 자산 규모 우리 상법은 2조 원 이상 1천억 이상 이런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5조 원 2천억 이상으로 올려야 될 것 같고, 특수관계인도 친족의 범위는 6촌, 인척의 범위는 4촌. 이거 지금 우리 6촌까지 따진다는 게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4촌 정도, 친척은 한 4촌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 규모도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 한국의 GDP는 1.53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한국 거래소 시가총액은 2조 4천억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애플하고 구글 두 개 회사를 합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2,000개의 상장회사의 시가총액 몽땅 다 합쳐도 2조 4천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대형 회사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71개 회사를 지금 꼼꼼히 들여다보고 온갖 간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10조 이상 10조 원 이상, 20조 이상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9개, 25개, 44개 정도만 뭐 굳이 해야 된다면 저는 이거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없애버릴 거예요. 될 리는 없겠지만, 제가 대통령이 될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규제, 지금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대기업 집단에 대한 내부 거래라든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온갖 상호 출자 제한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도 규제를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게 너무나 쉽게 감옥에 갈 수 있게 돼 있고, 또 최소 징역 1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건 돈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다 치더라도, 사장이 감옥을 가면 그 사장 가족은 물론이고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까지 기업도 다 파탄이 나버립니다. 병상수 100개 이상의 병원, 요양병원도 이게 요양병원 이것도 전부 다 공중시설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백화점, 쇼핑몰, 다중이용 영업장이 되겠고, 놀이시설, 예를 들어 에버랜드 같은 데도 종합유원시설이 돼가지고 이것도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시설도 전부 이게 올가면은 이런 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보호 대상도 직영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계열에 있는 모든 하청 근로자, 직영 구종 특고 종사자, 퀵서비스 기사라든지 골프장 캐디라든지 신용카드 모집인 이런 사람까지 전부 다 이게 대상으로 해놔가지고 이게 지금 자불안석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시행령이 통과됐는데, 시행령 통과됐지만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거의 그대로 바뀐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선언입니다. 2050 탄소 중립선언 이건데, 이게 지금 가능하냐? 이게 지금 수소 경제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폴 크루그만이 98년에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98년에 뭐라고 했냐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기껏 팩스밀리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이 폴 크루그만이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엉터리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말이죠. 2014년 6월에 정기 주주총회를 하면서 수소 경제, 수소 전지라고 놀랄 만큼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이거는 수소 전지라는 것은 아주 그 풀리시한 그런 에너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수소 전지가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에너지원으로서 정착이 될 것인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폴 크루그만처럼, 일론 머스크가 폴 크루그만처럼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탄소중립기본법을 9월 14일 날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는 2030년까지 지금부터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2005년 기준이고 EU는 90년 기준이고 오스트리아, 캐나다는 2005년, 일본은 2013년인데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면 이미 우리나라의 그 기술 수준이 고도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도화되어 있는 이 수준에서 다시 8년 후에 35%를 감축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하냐? 아예 그럼 탄소 배출 안 하면 되겠죠.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 생산 자체를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원자력은 오히려 6, 7%로 아주 낮게 잡고 태양광 풍력을 56, 71% 늘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태양광 풍력 때문에 우리 바다와 지금 산이 전부 다 깎아 나가고 중국산 패널들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그린 수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린 수소죠. 그린 수소는 생산에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런 방법으로 생산한 수소를 말합니다. 한국은 풍력 태양광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수시로 바뀌고 비 오는 날도 많고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디서 해야 되느냐? 사막이 많은 호주에서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호주에서 수입한다 해도 또 선박으로 그걸 저장, 또 운송, 기화장치 이런 거 하는데 기술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년 만에 이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얘기고 무슨 수소 자체가 과연 에너지원으로서 지금 생산하는데 비용이 너무 크게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대기업 육성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중산층이 두터워야 됩니다. 중산층이 두텁게 되려면 역시 중소기업이 육성이 돼야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지금 유니콘 기업부터 육성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보는데, 유니콘 기업은 2021년 291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한 개의 유니콘 기업만 배출이 됐습니다. 정말 초라한 실적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전체 숫자는 한국이 10위입니다. 10위.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고 인도가 3위, 영국이 4위고 이스라엘이 5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0위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리고 또 이제 2021년에는 한 개, 미국은 169개, 중국은 26개, 인도, 영국,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탄생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그 기득권과 유니콘과의 투쟁 때문에 주저앉아서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유인 체계를 확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장 사다리가 전부 다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클럽에 들면 갑자기 없던 규제가 200개 이상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전부 다 크고 싶지가 않는 거죠. 저는
중소기업 벤처부나 동반성장위원회 이런 거 없애고 산업통상부에서 중소기업을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등을 인식하고 대기업에 적용될 상장여사법을 차라리 제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 유지하는 정책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보고,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온 이 관행을 철폐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중소기업을 벗어나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초콜릿 주는 거, 그 초콜릿 먹기 위해서 더 커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산업은 저는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로봇, 수소, 항공, 우주, 원자력 이런 것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22년 3월 9일 날 선택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로즈 스크루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 책은 합리적인 보수를 찾습니다라는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뼈 있는 한마디를 했는데, 인류가 보수적인 관점 없어도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번창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우리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핵심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